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4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유가증권 삼형제에 대한 문제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보너스 문제라고 했죠. 답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만기보유증권은 뭐라 그랬죠? 유효이자법으로 평가해서 상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한국은 2024년 중에 신규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채택하였으나 경리부서 담당자의 실수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에 따라 회계 처리했대요.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비교하면 감가상각비 1차년도 최초 년도는 정액법이랑 정률법 중에 상각비가 누가 더 큰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가 더 크죠? 네, 정률법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비용이 더 과하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정액법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정률법은 예를 들어서 만 15 정도 이런 식으로 비용이 인식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에 회계 처리했으니까 증가하겠고요. 감가상각비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 감소했겠고요. 그 다음에 상각비 분계 어떻게 되죠? 상각비 15 그러면은 감누액 15 이 감누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100에 취득했으면요 감누액이 15가 돼서 그쵸? 그래서 얼마다? 재무상태표에 85원으로 표시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3번이죠. 자 일단은 단기 일괄 처리법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요 일단은 내가 모르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팁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번 전진법은 변경된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X1년, X2년, X3년도가 있는데 자 이때 회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전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3년도 이때부터 해서 미래의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것이고요. 소급법은 최초로 돌아와서 여기부터 해서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법은 변경된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시키는 방법이 맞고요. 소급법은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니까. 전진법은 파악하기 어렵겠죠. 왜냐면은 중간부터 변경하니까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재무제표의 비용 활성도 저하되겠죠. 왜냐면 X1년, X2년도는 예를 들어서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가 여기 기존에 회계 처리가 됐었는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거로 변경이 됐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조정에는 그쵸 자본 감소되는 감자자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 주식이 포함된다. 2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이 아니고 취득 금액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채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겹게 사채 얘기했죠. 출제 예상 문제에서도 맨날 사채 말씀드리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답은 되게 쉽죠?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그쵸? 1 플러스 아래 그 이자율만큼 곱해져서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주설의 부문과 영유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며 수선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대요. 자, 수선 부분 먼저 배부하시면 되겠죠. 수선 부분은 이렇게 배부하시면 되겠고요. 전력 부분은 이렇게 배부하시면 되죠. 그쵸? 그 친절하게 수선 부분의 비율도 아예 없애줘서
바로 아주 쉽게 문제 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자, 일단은 수선 부분이 전력 부분의 40%, Y 부분의 20% 분배하시면 되겠고요. 전력 부분은 수선 부분에서 4만원 받은 게 있으니까 총 12만원을 배부하시면 되겠죠? 3대7로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X의 배분된 보조 부분 원가니까요. 이렇게 더해주시면요. 76,000원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지급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몇 단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급재료의 2분의 1은 공정 초기에 투입된대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2분의 1은 공정 초기에 투입, 나머지 2분의 1은 공정이 80% 진행된 시점에 투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 물량 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114회 출제 예상 문제 멤버십 분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이과 유사한 문제를 하나 넣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푸셨으면은 어쩌면 푸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푸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공정도를 0%에서 100%까지 그린 다음에 여기 문제 있는 거 차근차근 넣어볼게요. 기초제공품 완성도 있는 것들 가지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요. 기말 완성도 30%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기초제공품 60%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2분의 1은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그래서 50%는 공정 초기는 0% 이 시점에 투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80%니까 나머지 50%는요. 이때 투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T 계정에 있는 요 오른쪽 걸 그려주시면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완성품이 5,000개인데요. 기초에 있던 게 400개가 단기 완성이 된 거고요.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된 게 4,600개. 그리고 기말 시점에 남아있는 게 400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기초는요. 보세요. 60% 완성이 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오케이. 단기는 0%부터 단기에 100%까지 간 거다. 오케이. 기말은요. 30%까지만 완성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가셨나요? 그 다음에 공소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공소송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물량 흐름은 아래와 같아서 방금 요거 그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50% 투입이 됐으니까 자, 기초랑 기말에 50%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80%에서 50% 투입이니까 이때 50%가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보세요. 자, 기초에 있던 거는요. 이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완성이 단계 완성이 됐죠. 근데 80% 시점에 50% 투입했기 때문에 이 기초에 있던 400개는요. 단기에 200개가 투입이 됐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단기 거 보시면요. 50% 투입이니까 이때 2300개 투입이 된 거고요. 요 80% 시점에 2300개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거는요. 4600만큼이 투입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기말 거는요. 시작했을 때 200이 투입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요거 좀 혼란은 제가 조금 없애려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제 설명 없이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들을 그려놓고 따지시면은 조금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총 토탈 그러면 4,600개, 200개, 200개도 했더니 5,000개가 단기에 투입한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볼게요. 1번 공소품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나 조각이 아니고 원래부터 발생하는 거죠.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나 조각은요 폐물이 되겠죠.
비정상 공소는 발생한 기간에 영업의 비용 맞고. 정상 공소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원가성이 있다고 본다. 정상 공소는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라가 틀렸죠. 정상 공손이 아니라 비정상 공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나와 다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죠. 답만 체크해 볼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요.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되겠습니다. 10번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에서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요. 선입선출법 되겠죠. 그쵸? 2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경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공식을 가지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2번에 관련된 내용이 이론 문제로도 있고 실기 문제로도 있을 겁니다. 3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모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 4번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에서만 고려 대상이고 평균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도요. 평균법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10번 문제는요. 몰라도 공식을 써놓고 제가 맨날 실기 문제 풀 때 쓰는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써놓으시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요.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2번도 공식에서 해결이 되고요. 4번도 공식에서 해결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요. 천천히 공식을 한번 써보시고요.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4분, 5분 조금 몇 분 더 투자하셔가지고 고민하시면은 이게 더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라도 영세율을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고요. 2번 영세율은 완전이고 면세는 불완전이다. 3번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영세율을 신고하셔야 되고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2번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귀속 불분명한 증빙불비네요. 증빙불비 기업업무 추진비는 뭐죠? 상여가 되겠죠. 증빙이 없으니까요. 증빙이 있으면은 기타 사유출. 2번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상여. 3번 주주인 직원의 가지급금 인정이라도 인정상여. 4번 채권자 불명의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는요. 상여인데 원천징수세액은 뭐라고요? 기타 사회유출이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의 소득 처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과세 대상이니까 면세 대상인 거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재화 용의 공급, 재외 수입인 거를 찾으셔도 되고요. 1번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경우는요. 용역의 공급이 되겠고 사업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점포의 임차 권리를 판매하는 경우도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해서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거 뭐죠?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이다. 그쵸? 그래서 부가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흙과 돌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죠? 너무 쉽네요. 답은 2번 아파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번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스터디 제가 멤버십에서 보내드리는 스터디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1번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의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요. 2번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또 그거에 대한 예로 천재지변 장부 멸실 등에 의한 경우는
2월 결승금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3번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한 사업소득 결승금은요 1년간 소급 공제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4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승금은요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매출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아래 전자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했기 때문에 매출거래처에 접대한 거니까 판관이 되겠죠. 그래서 54 불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의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23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프로그램에서 접대비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요. 기업업무 추진비라는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정만 변경된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솔직히 뭐 실무에서 기업업무 추진비를 쓰든 접대비를 쓰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세팅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업무 추진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입거래처인 대상의 외상매입금 중에서 5,4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자, 그러면은 대상의 외상매입금이 얼마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의 외상매입금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대상의 외상매입금 관련 데이터 조회하시면요. 거래처 원장에서 5,500만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 중에서 5,400은 보통예금을 변제했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채무 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5,000주를 1주당 8,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유상증자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으니까 주발조 잔액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넣으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1주당 액면금액 만원짜리를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은 자본금이 5,000주를 발행했으니까 액면 금액이 만원이니까 5,000주 곱하기 만원에서 5천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1주당 8,000원이니까 4천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5천만원짜리를 4천만원에 발행했으니까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잔금 1,0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500만원 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없애주시고 나머지 차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제품 생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민우전자에 처분하고 아래 전자세금 견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자, 그런데 봤더니 뭐가 있냐면 당사는 취득 당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처분 전 기계장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무상태 옆에 있는 이 잔액들을 모두 다 없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거는 제가 다 나열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공간이 없네. 잠시만요. 요거를 지울까? 지울 게 없네. 일단은 해볼게요. 요거 조금 왼쪽으로 해서 해볼게요. 요 정도가 딱 좋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는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계장치 없애주시고요. 여기 감가상각 누계 없애주시고 국고보조금 똑같이 없애주시면 돼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에서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금수금 넣어주시고요.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니까 미수금으로 4,400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차대 조정은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국고보조금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요거만 유의해서 그냥 잔액을 없애준다라는 개념으로 넣어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가지세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제1기 부가지세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작성하시면 되겠죠. 뭐 크게 요거 어려운 거 없고요. 제가 체크만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101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 최초로 임대를 개시했고요. 2년경과 계약기간 만료로 2024년 5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한 것만 별도로 추가로 해서 2개로 쪼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크게 이거를 전산세무 1급 수준에서 필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본무 제안에서 필수전자는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네요. 겸용사업자.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상세 내역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시면은 일단은 확정신고 기간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확정신고 기간에 문제를 내는 거고요. 건물과 기계장치, 건물은 5%, 기계장치는 상각률이 25%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기입을 하시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죠.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내역도요.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기입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보다 자, 요거는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뭘 내야 된다고요? 요거 우리가 24년 1기이기 때문에 24년 1기에 있는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내역을 24년 1기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요게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다. 이게 매출이면 정기의 비율이죠. 매출일 때는 요거 2023년 2기에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실습은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2024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이 이거 왜 써졌을까요? 자, 보시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죠? 내가 중소기업이면요. 2년 이내 외상 매출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손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단서를 달아준 거고요. 자, 대손사업 먼저 봤더니 쭉 있네요. 근데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되죠? 자, 부도발생일 후 언제고요? 부도발생일에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눈으로 봤더니 6개월 안 됐죠? 6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2개는 먼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먼저 삭제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6개월 이내고요. 6개월 이내예요. 소멸시효 완성일날 대손 사유가 되니까 요것도 1기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파산 종결 결정 공고일이 2024년 4월 9월 파산이 일어나도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월 테크랑요. 9월 바이오 요거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배점이 4점인 거 보니까 이게 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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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인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구분하신 다음에 입력만 잘 해주시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1번 3일은행으로부터 차익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요. 만기가 유동성이 대체가 도래했대요. 그래서 단순히 유동성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2024년 8월 20일에 매출을 계상한 게 있는데요. 매상 매출은 5만 달러가 있는데요. 기말에 아직 보유하고 있으니까 외화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했던 거니까요. 2023년에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으니까 자 2023년 12월 31일의 환율 기준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 날 또 외화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5,800으로 됐으니까 내가 받을 돈이 600만 원이 줄었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600만 원, 외상 매출금 6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24년 2기 부가지세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전산 데이터상에 입력된 다른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 이용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의 회계 처리하래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랑 대금 잔액 보시고 없애주신 다음에 환급세액이 1200이니까 1200
미수금 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4번 단기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400이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300만원이다. 아까 3번 문제는 똑같죠?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유의할 게 뭐다? 자, 근로소득 원천기준은요 예수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이 없다. 섬납세금만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원천징수입니다. 2014년 2월 1일 회계팀에 과장 김서울씨가 신규 입사했는데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사원 등록 메뉴에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2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양가족 명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일단 세대주네요. 부치는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니까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치는 주거용품상 별거인데 직계 좀비속은 상관없죠.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동거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니까 공제되고. 자, 장애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 요건 필요 없다. 공제되고. 자녀 고등학생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을 봤더니 장애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나이 요건 없다. 모두 다 공제가 됩니다. 거기서 전부 다 공제가 된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병서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식대가 있네요. 이거 두 개가 비과세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오케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대금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현물 식사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 오케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구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배당소득 봤더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이익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배당 결의일에 속하는 날짜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소득 지급 영수일이 2024년 6월 1일이니까 2024년께 맞으니까 등록해서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소득은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이자니까요. 우리가 등록할 때 사채에 대한 이자 구분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력만 잘 하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전자신고 완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및 마감. 요거 있는 그대로 마감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손익계산상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대로 일반적인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번 봤더니 아래의 공세대에서 손익계산상 공사 수익금액으로 2억을 계산했대요. 당사는 작업진행률에 의해서 공사 수익금액을 인식하여 하며 작업진행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진행률은 이렇게 누적에서 누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단기에 그러면 수익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 퍼센트가 나오면은 이 퍼센트를 가지고 단기 수익금액 나오겠죠? 이건 누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기만 누적 공사 수입액이 있으니까 4억을 빼시면은 단기 수익금액 나오겠죠? 그럼 이 단기 수익금액은요, 세법상 수익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세법상 수익이랑 요거랑 우리가 손익계산서 인식과 회계상 수익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요 금액을 가지고 입금 또는 입금 불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65%.
그러면은 10억에 65% 곱해니까 누적 수익은 6억 5천. 그런데 정기 말까지 4억 인식했으니까 단기 수익은 2억 5천. 그런데 회계상으로 2억 계상했으니까 입금으로 얼마 필요하다? 5천 넣어주셔야 회계상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얘는 뭐다? 공사 수익금 5천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나중에 더하기가 된다. 그쵸? 이거는 회계상 수익금액이고 세법상 세무조정된 거를 반영을 하셔야 세법상 수익금액이 나오겠죠? 그쵸? 자, 3번. 당사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제품을 수탁자가 12월 30일에 판매한 제품 매출이 있는데 원가는 1,000만 원인데 손익계산서랑 부가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은 입금, 1,000만 원은 송금 산입하시면 되겠죠? 이 1,500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플러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수익금은요, 여기 2번에다가 5천만 원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매출 누락된 거 여기는 1,500만 원 여기다 따로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4번 봤더니 부가지세법상 과세 표준 내역 있는 거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랑 차이 조정하는 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메모를 하고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인세를 할 때는요, 회사를 바꿔주시고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조금 확대하니까 너무 저기 하네. 네,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볼까요? 우리 중학교 도급자가 세종특별시 교육청, 도급금액이 10억 인데 4억 5,500이었죠? 총공사가 7억. 그럼 진행률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기말 수익금액 넣으시고 단기 회사가 하면은 자동으로 5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액에서 아까 제품 매출 요거 3번에 있는 거 수익금액 1,500 원가 1,000만원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금액 가셔가지고요. 요거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될 거예요. 얼마냐면은 자,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니까요. 회상 계상된 거. 그 다음에 가산이 1,500. 그 다음에 또 매출. 공사수익금이 298,150이죠? 5천만원 가산 자동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요, 요거 한번 확인하세요. 5천이랑 1,500 여기 있던 5천이랑 1,500 확인하시고요.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다 됐으면요, 저장하시고 조정 후 수익금액 갑니다. 제조업인 거 번호가 321012죠. 그 다음에 소액금액 계정이 아까 다 더해서 10억 5천. 여기는 세법상 수익금액 적는 거예요. 수출 없었죠? 그 다음에 아까 45212.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은 348150 3481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 검토. 부가지세의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걔가 1848, 150이죠. 그 다음에 조정 수익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요. 1898, 150. 그럼 차이 금액이 5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5천만원이 뭐냐면은 아까 요거 고정자산 메가대금, 요거는 매출로 인식이 안 되죠. 1500. 그러면은 자 이렇게 또 차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가 있죠? 아까 요거 작업 진행 차익 5천만원. 그 다음에 매출 누락된 게 얼마였냐면요. 1500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차액과 차액의 금액이 0원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가져가지고요. 조정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 3개 있죠?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 그대로 그냥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밑에 있는 거. 자,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대로 저는 그냥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만 요 문제는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나오면은 항상 요거 신고조정인지 결산조정인지 대부분이 신고조정이다. 왜요? 이렇게 해야지 요거를 우리가 세무조정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신고조정으로 문제를 낼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신고조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은 무조건 어떻게 나고요? 입금산입 퇴직연금 운영자산 300만원 유보를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암기사항이다. 그냥 설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만 체크를 하고 바로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퇴직연금 여기 위에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계산을부터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매칭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부터 천천히 우리가 보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초퇴직금 예치금은요, 여기 기초금액 있죠? 그 다음에 기존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은요, 요거예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감소한 금액. 그리고 단기 불이백은요, 여기 있네요. 4천만원. 그러면은 해볼게요. 2억 천. 그 다음에 300 줬고요. 4천이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자동으로 칸 채워지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이 요거 2억 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여기 1번 가시면 돼요. 여기 2억 8천. 자, 장부당 기말 잔액은 여기 기말퇴직급여 충당금 2,500.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2,500.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오른쪽이
이쪽이 채워지면서 자동으로 세무 조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무 조정을 누르시면요. 여기 조정금액 4천만원 요것만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써볼게요. 자, 유보가 발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퇴직연금 운용자 300만원 요거는 유보 감소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송금산인 범위 미달액은 그냥 어렵지 않게 문제를 넣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연습하셔가지고요. 아마 이거만 넣으면 제 생각에는 요거만 넣어도 한 2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 한다는 문과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미상가 자산 감가산 조정 명세서랑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한 다음에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장치는요 신고 안 하면요 정률법이죠. 근데 내용연수는 신고를 했대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상각부인액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 수선비 봤더니 자, A 같은 경우는요 2천만 원인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원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뭐다? 이건 이름은 즉시상각위제라고 해서 별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00만 원인데 자산으로 처리했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기계장치로 해서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단기 증가분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비용으로 A는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즉시상각위제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이고 2022년 8월 17일 정리법이고 이제 여기부터 넣어볼 건데요. (3억에) 1억 6천. 화면이 조금 잘려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단기적 취득 및 증가는 여기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즉시상각분, 즉시상각위제 아까 요거 2천만 원이죠. 정기만 부인 누계액이 800만 원 있네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이었고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 계상액이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요게 제조니까 제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조니까 여기 제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억에 4천이네요. 그 다음에 단기중 취득한 게 이거 1,500. 정기말 상각 부인 누계액이 4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이고 자, 회사 상각비가 8천만원. 얘도 제조였죠. 그 다음에 업종이 똑같이 제조 넣어주시면은 일단은 기초 작업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미상가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기획양치 보시면요, 이렇게 쭉 잠깐만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자,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정 등록을 하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A랑 B가 나오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유보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비정기 감가상각비. 유보 감소. 요거 유보 발생이라고 왜 안 나오지? 네, 일단 뭐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 전산 이런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조회하시면은 기존에 내가 입력했던 거 A, B 자산에 대한 게 쭉 불러와집니다. 넣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부금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기부금 문제의 핵심은요, 얘가 특대 기부금인지 일반 기부금인지 비지정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요, 비지정 기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입력해서 우리가 한도 계산되는 거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기부금 계산할 때 차가감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죠. 그쵸? 차가감 소득 금액을 보통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2월 결승금이 있을 때는 2월 결승금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니까 한도 초과액을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여기에 송금산입 기타로 따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한라대학교 사립학교 기부금은요, 특례기부금 9 법정 기부금이죠. 그쵸? 과거 법정 기부금 제가 이제 써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법정 기부금. 자, 1반은 지정 기부금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고유목적 사업기부금은요, 일반 기부금, 지정 기부금, 과거 지정 기부금.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이니까 얘는 비지정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어음기부금, 기부금은 뭐라고요? 현금주의죠. 그런데 2025년에 만기가 되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얘는 유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유보해놨다가 2025년에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기 말까지 발생한 기부금 중에서 송금산이 한도 총과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2월 결승금은 유의할 게 뭐라고요? 자,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2020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월 결성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0% 2월 결성금이 차감이 되는 거를, 차감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차감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요것도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부금 가시면요,
자, 일단은 기부금들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인지 뭐식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사립대학 특례기부금이니까 8월 20이죠? 한라대학교. 그 다음에 법인명 따로 없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700.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A 사회복지법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기부금 400.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지정까지 넣어볼게요. 11월 20인가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비예술단체 지급한 금액. 그냥 간단히 써볼게요. $200만원. 자, 그 다음에 받으럼은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송금 산입이 내년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적용의 기본적인 생략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해버렸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제 넣어야 되죠. 수정 눌러서 당기순이익이 2억. 그리고 여기 제가 해설에 빼놨는데 여기에 추가로 넣어볼게요. 자, 입금산입, 송금을 산입되는 거 요거 있죠. 송금을 산입되는 게 80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800만원 더 하셔야 돼요. 더하셔서 4,800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4,800. 송금 산입이 1,200.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가셔가지고요. 자, 이월결손금 얼마 있었냐면요. 2,500.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정기말까지 송금 산입 한도 초과로 이월된 거. 일반 기부금 70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송금 추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넣냐면, 아이고, 지우고 다시 써볼까? 잠시만요. 그냥 다 지우고 다시 해보죠 뭐. 이거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빨리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 지워지네. 죄송해요. 근데 한번 입력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요건 안 날라갔네? 네, 그 다음에 2,500.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에 700 넣으시면요. 보세요.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액이 700만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700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만약에 바뀌면 바꾸셔야 되는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마 자동으로 쭉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세무 조정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원래는 요거 송금 산입 있잖아요. 요거 송금 산입도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송금 산입 세무 조정은 따로 안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송금 산입액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정들은 누르셔가지고요. 일단은 비정기부금 아까 200만원 든 거 있죠? 이거는 기타사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음기부금 있죠? 이 어음기부금이 C 종교단체예요. 어음기부금을
요거는 내년도에 송금될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전징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원전납부수행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되게 쉬워요. 그냥 그대로 넣어 들어가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해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해볼게요. 자, 내국인이죠? 부전은행 원전징수일이 요걸 이렇게 밑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800 세율은 14% 친절하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 그 다음에 1000만원. 자, 비영업 대금이니까 원전징수세율 25%인 거고요. 자,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네, 놀랍게도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4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별도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때 이대로 하시고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1급 114회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